2020년 8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계엄령입니다. 코로나 계엄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정치학을 제가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제가 방송에서 5.16대 육군 참모총장은 정일권 씨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장도용 중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신의주 출신으로 반공의식이 매우 강해서 월남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가서 장교가 됐는데 백선엽, 정일권 등 같은 동기에 비해서는 조금 진급이 늦었죠. 그래서 5.16대 육군참모총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5.16이 일어난 다음에 국가자원 최고회의 의장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잠시 투옥이 됐다가 풀려나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셔갖고 미국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타계하신 분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 점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들에게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꼭 보여주기 바란다. 이걸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다. 누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라. 이거 그토록 문재인 세력이 반대하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권력들이 하던 말과 비슷하네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의 지원을 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민주화 했다고 하시는 분인데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에 해줄 수 있는 지원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런 이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 아까 했던 얘기 그걸 다시 했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이런 발언했을 때의 문 대통령 사진입니다. 그 중에 그 부분의 입부분을 이런 발언을 할 때 찍은 사진 중에 입부분을 확대한 부분인데 이런 사진들을 보게 되면 문 대통령 건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전부터 쭉 느끼던 건데 이 화색이 도는 것도 아니고 또 걷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관상하시는 분들 만나서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이 리더의 걸음입니까? 그러면 걸음걸이에도요 격이 있답니다. 호랑이 걸음을 뚜벅이 걸음을 걷는 게 좋대요. 이렇게 옛날에 똠방이란 소설이 있었죠. 똠방똠방 걷는다는 듯이 아장아장 걸으면 왕의 걸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얼굴색이 많이 안 좋죠. 일설에 따르면 요즘 김정숙 여사께서 문 대통령이 좀 일을 줄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많죠. 건강이 안 좋아서. 네. 그건 조금 더 알아본다면 제가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나는 평소에는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번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조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어떤 인권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려면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말았어야 되죠. 이번에 4대강 사업하고 박정희 전두환 때 한 한강 사업이 얼마나 홍수를 막아줬습니까? 평화의 댐이 한강을 지켜준 거를 해야죠. 그런 거는 입 꾹 다물고 있으면서 방역을 방해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에 대해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겼다 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다. 맞는 말입니다. 면목 없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리고 최근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시위자들의
코로나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 또 정부가 방역 실패를 집회 참가자 탓으로 돌리기 위해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송들을 했었죠. 문 대통령은 이러한 것들을 가짜 뉴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말씀에서 공권력을 동원하라 그러는데 검찰은 빠져 있어요. 경찰만 동원하라 그랬어요. 아주 매우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그건 결국은 검찰은 감당하기 어렵고 검찰은 문정부가 쉽게 다룰 수 있다는 뜻이겠지. 제가 조금 더 하나 힌트를 드린다면은 아직 국정원법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국정원은 옛날 국정원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요, 경찰보다 훨씬 빠르고 산뜻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윤석열의 검찰처럼 정권에 대항하지도 못하고 좀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살려주면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을 투입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훨씬 더 긴장하고 그 다음에 방역은 잘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대통령께서도 국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경찰 갖고는 부족할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부겸 전 의원을 민주당 대표 주자로서 유심히 보고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리더십도 있고 통 큰 분으로 보고 있는데 그분이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민주당에서 열린 수도권 온택트 온라인 플러스 언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극우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다. 경찰과 검찰은 당장 진원지를 찾아내 발본사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테러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요? 북한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번에 군난댐하고 인난댐 갖고 장난치려고 안 했을까요? 우리의 재산은 이미 무너뜨렸잖아요.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런 얘기를 한 이 김 의원은 8월 20일 페이스북에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위시한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은 사실상 테러 집단이다.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다. 사회 불안을 키우고 민심 이완을 이끌어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고 마침내 정권 붕괴까지 노리는 사실상의 정치 세력이다. 혐오와 증오를 똘똘 뭉친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제가 전 목사와 그 추종자들이 벌이는 짓이 테러 집단이나 다름없다고 했더니 사랑교회 측이 저를 고소한다고 엄포를 놓는다. 할 테면 해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불의한 자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북한에 대해서 이런 얘기 못하나요? 김 의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못해요. 김정은에 대해서. 순한 사람이 한 번 하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가 하도 실정을 많이 해서 순한 사람들이 몰려나온 게 8.15 집회일지도 몰라요. 물론 그분들도 오바를 했지만 순한 사람이 몰려나온 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민노총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김 대표는. 배후에 보수 야당인 미통당 세력이 있는 듯하다. 정부가 비상대권을 발동해서라도 문제의 진원지를 추적해 발본사건해야 된다. 비상대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대권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뭐 그런 겁니다. 그 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할 때 이런 비상대권을 조치했었죠. 긴급명령권인가요? 뭐 그런 걸 했었죠. 네, 계엄은 잘 아실 거고요. 이런 얘기를 이런 걸 하라네요. 자, 그렇다면은 저 같은 이제 팩트를 따라가는 기자 입장에서는 코로나 계엄령과 코로나 비상대권을 염두에 딱 두고 앞으로 정치판을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국민 여러분들은 조금 감각이 저희만큼 하지는 않으니까 무슨 소리야 하겠지만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코로나 계엄령과 코로나 비상대권이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정치를 보시면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물론 이게 쓰러질 수도 있고 잘 안 되면. 근데 문정권은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 때 박근혜 정부가 하지도 않았어요. 제 취재 결과는. 계엄 발동을 검토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박근혜 정부는 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정부에 있는 기무사가 계엄에 관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했었죠. 그 외에는 없었죠. 계엄을 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무사가 촛불 계엄을 검토했다며 줄줄이 기무사 간부들을 기소했죠. 결과는 전원 무죄입니다. 아주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네.
그렇게 어떻게 계엄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엄을 툭툭 던지나요? 그러한 문정권이 이제는 거꾸로 테러를 당한다고 운운하면서, 아, 테러를 당해요? 그때 혁명도 아닌 테러 정도 당하면서 코로나 계엄, 비상대권을 발동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허약한 정권이 있나? 이러한 독재 조건이 있나?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도 하지 않은 계엄과 비상대권 발령 위협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국민들이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해놓고 기무사 간부들을 기소했었는데 자기들은 하겠다고? 이걸 보면서요, 제가 어제 그 전복, 대전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정부가 쿠데타라고 하는 전복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는 정권이에요. 이렇게 전복을 두렵다면요, 두려우니까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걸 하라는 거지. 박근혜 정부 대통령은 능력은 달렸지만은 그렇게 전복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전복이 두렵다면은 경찰은 대전복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국정원하고 기무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경찰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국정원을 동원하라 이거예요. 아직 국정원법 안 바꿨잖아요. 그럼 옛 국정원이니까. 근데 지금 이 정권은 대전복 기능을 못하게 하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국정원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법을 바꿔서. 아직 안 바꿨으니까 지금 국정원 가동시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안보지원사 전 기무사인데, 기무사도 대전복은 하게 돼 있는데 군으로 한정돼 있긴 하지만 대전복 기능을 강화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계엄령 발동 안 하고 넘어가면 더 좋지. 그래서 저는 문정부는요, 지금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사태가,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적극적으로 개정을 시도 안 할 겁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그거 핑계대고 슬슬 계속 개정도 안 하고 끌면서 자기네가 필요하면 국정원을 대전복 임무를 맡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공수사권은 법을 안 바꿨으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산사상을 가진 자들이 활개치게 하는, 우리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이중 플레이를 할까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할 겁니다. 주사파 세력이 너무 많아갖고 이 정권에. 그리고 공수처 신설도요, 하겠다고 하지만 강력하게 못 밀 겁니다. 지금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가 않고 너무 인기 없는 정권이고 이미 정당 지지율은 역전됐기 때문에 못 밀 겁니다. 또 윤석열 검찰은 지금 통제가 못하고 있잖아요. 뭐 장관하고 그냥 뭐 추미애 장관이 뭐, 아이고 참 볼썽사납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윤석열 씨가 퇴임할 때까지는 국정원법을 개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필요하면 국정원을 써먹으려고, 꽝 대신 닭에서 쓰려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갈 겁니다. 이는 결국 도로 박근혜 정부가 되겠다는 것인데, 이게 뭡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정치 코미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아직 국정원법 살아있다 그랬죠. 그 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뭐뭐뭐만 해야 된다고 국정원 직무를 국정원법에서 규정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남북 교류가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서훈 국정원장 이하 국정원 간부들은 남북 교류에 최선을 다해서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법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자는 국정원법에 따르면 징역 7년 이하의 형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강과 전두환을 마음대로 둘리어 잡았던 것이 문재인 정권이죠. 근데 4대강 사업과 평화의 댐이 이번 홍수를 막아주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네. 개성과 계엄과 비상계엄 발동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문정권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웃기지 않나요? 네. 대한민국 정부를 이끄는 거는 문정권인데, 팬데믹이 퍼진 것에 대해 남 탓을 하고 테러 운운하고 있으니 이게 정치 코미디 아니냐 이거예요. 블랙 코미디. 도대체 뭐가 뭔지 제가 졸가리를 못 잡겠어요. 도대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권입니다. 자, 코로나 계엄, 코로나 비상대권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그 정확한 모습은 그릴 수 없지만 한번 역사를 살펴보면은 코로나 계엄이 왜 거론이 되는지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역사는요, 인간은 잘 안 변하잖아요. 그리고 뭐 불교에서는 윤회라 그래서 제 아버지, 제 할아버지 하던 걸 제가 그대로 상황만 바뀌었지 반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브라질은 처음부터 축구를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1등 국가고 미래에도 강한 국가일 거고요. 물론 한 1000년, 100년 지나면 바뀌겠지만 잘 안 바뀝니다. 브라질은 늘 축구는 잘하지만 국제 정치에서는 별로 힘이 없는 나라고.
영국은 늘 센 나라고, 저기 뭐 이름 대기 좀 미안하지만 인구 많은 어떤 나라는 늘 그렇고 그런 나라입니다. 네, 역사는 반복됩니다. 국가 권력이 조직적 제도적으로 질병 통제를 한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패스트가 유행할 때입니다. 1347년에서 1352년에 남부 유럽 상황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레반트란 말을 좀 쓰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역사, 서양사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터키 지역, 이스라엘, 시리아 그쪽을 유럽에서는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지금 우리는 소아시아 지역, 뭐 중동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지중해에서는 동부 지역 해안이 되는 거죠. 네. 그쪽하고 이탈리아 반도하고 오랫동안 교역을 해왔습니다. 그리스가 이제 레반트 지역에 있던 지역인데, 그리스 다음에 유럽의 패권을 잡는 게 이탈리아, 로마 아닙니까? 그죠? 다 해상 국가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하고 레반트 지역은 오래전부터 무역을 했는데, 바로 그 레반트 지역에서 들어온 무역선에 의해서 패스트가 퍼집니다. 선원, 또 그 배에 실리는 화물, 그 다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쥐들이 옮긴 걸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칠리아로 전파가 되죠. 시칠리아가 이제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전파가 됐다가 그 섬에서 이탈리아의 지역에 그때는 도시국가잖아요. 베네치아니 뭐 이런 도시국가로 확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프랑스와 스페인하고도 항구하고 거래를 했으니까 그쪽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 유럽이 라틴 아메리카가 패스트가 퍼지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 북쪽에 알프스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가면 오스트리아, 조금 더 가면 독일인데 그쪽으로도 퍼지면서 유럽 전체가 패스트 공포에 빠지는 거죠. 그때 유럽이 갖고 있던 의학은요, 패스트 상대하기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뭐 이걸 고치는 게 아니라 감염을 피하는 걸로만 주력했거든요. 때문에 감염된 사람, 오염된 물체와 접촉을 피하는 걸로 행동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탈리아가 설명하기 좋은데 도시국가지 않잖아요. 국가 규모가 작잖아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걸 차단합니다. 상인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죠. 같이 살아도 싫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질병자로 의심했던 게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탄압을 들어갑니다. 이게 질병 계엄령, 질병 비상대권의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로 들어오는 이런 여러 루트가 있는데, 그때는 뭐 도로가 발달하니까 그런 도로에다가 무정한 경비병을 배치해서 방역선을 칩니다. 그리고 방역을 거부하는 사람, 뭐 너 도로 가, 그런데 들어오겠다 그러면 뭐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살생권을 줬었죠. 그 방역선을 영어로 세니타리 코돈이라고 합니다. 이 세니타리 코돈이란 말이 지금은 국제 정치학에서 쓰이는데 완충지대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도시국가와 이 도시국가 사이에 이제 검역을 하는 그런 선이 방역선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두 나라가 싸우다가 서로 휴전을 하게 되면 완충지대를 만들 때 그걸 세니타리 코돈, 방역선, 위생선 뭐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방역과 국가안보는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이걸 문 대통령 정부가 까맣게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역사를 통해 설명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계엄을 고려할 정도라면은 그럼 우리 방역이 심각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중대본이 가동하는, 중대본은 아주 큰 사태 때는 국무총리, 그렇지 않으면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계엄령 발동하고 국가안보랑 같은 거니까 저는 국가안보실이 나서라, 대통령이 직접 지휘해라, 이겁니다. 네. 그렇게 놓고 나서 나중에 뭐 비상대권을 얘기하든 뭐 계엄을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은 그때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뭔가 불편한 사람이 들어오면, 특히 이제 그들을 감염됐다고 하는데 죽이지도 못하면 영구 격리하는 격리병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라잘레토라고, 그냥 격리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1423년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산타 마리아 디 나자렛, 이름이 매우 긴데 아주 자기네 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거기에다가 패스트 환자를 격리 수용했습니다. 그게 라잘레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고치는 환자들이 있으면은 완전히 우리 일반인이 사는 지역과 격리된 곳에 작은 섬에다가 가둬놓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여러 도시국가가 그걸 따라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추가됐던 것이 지금은 한센병으로 부르는 나환자들, 나환자가 불치병 아닙니까? 그분들을
격리 병원에 수용하게 됐습니다. 일반인들이 접촉하기 없는 곳에. 그래서 강이나 내륙국 가면 강이나 바다 같은 천연 장벽이 있어서 있는 곳, 완전 그런 거, 뭐 청송보호사무소 같은 곳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곳에다 하고, 그런 곳이 없으면은 해자가 있어서 성의 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을다가 했죠. 그걸 우리는 언제 받아들이는가 하면요, 우리는 조선시대 때 이 불치병이 있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았어요. 막 싫어하면서 섞여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에 이렇게 격리 수용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나환자를 육지에서도 이렇게 격리 수용하면서 나환자 촌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게 우리나라의 근대화였습니다. 네. 이제는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엄격한 격리를 못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소문, 이야기, 옛날 얘기 많았잖아요. 요즘은 듣기 어렵지만 저희 클 때는 제법 듣고 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격리를 하더라도 외국인들을 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역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외교는요, 결국은 무역이에요, 무역. 그래서 미국은 한때 우리도 외교 통상부라 그랬잖아요. 통상하는 거를 산업통상부에 붙이기도 하고 외교부에 붙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통상이 외교와 거의 유사합니다. 외교의 핵심은 급속하게 부닥치는 거는 전쟁이고요. 계속 만나는 건 무역입니다. 그 중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 부수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쟁은 국방부가 하고, 무역은 무역이 하니까 외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교부는 핵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레반토 지역에서 이탈리아로 온 배에 의해서 전염이 일어났으니까 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선원은 물론이고 배에 싣고 온 상품을 정화하는 퓨게이션, 영어로 퓨게이션, 퍼게이션 하는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의심했던 게 푹신푹신한 양모, 실, 가죽, 가발, 이불이 병을 옮기는 거라고 보고, 그 물품이 들어오면은 통풍을 아주 장기간 시킨 다음에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밀랍과 해명 같은 거는요, 48일 동안이나 흐르는 물 속에 담가 놓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균이 날아가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균이란 걸 잘 몰랐거든요. 바이러스도 몰랐고. 그리고 항구에 도착한 배는요,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게 하고 항구 밖에서 계속 머물게 했습니다. 계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장만 작은 배에 태워서 데리고 온 다음에 보건행정관을 만나게 하는데, 보건행정관 사무실로 선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보건행정관과 딱 마주 앉아서 우리는 어떤 배입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 독방에 감옥에 있듯이 수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보건행정관이 멀리서 앉아갖고 당신 배는 어디서 왔어? 뭐 싣고 왔어? 선원들 건강은 어떻소? 당신은 병이 없어? 그러니까 보건행정관에서 입에서 나가는 비말이, 콧김이, 입김이 그 사람한테 안 가고 선장의 입김과 비말이 입까지 안 온 충분한 거리를 두고 먼 거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의심이 생기면은 보건행정관은 선장은 물론 선원들을 방역소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그때는 이렇게, 왜 우리는 고기를 우린 별로 조선 때 안 했지만 유럽 가게 되면, 미국 가게 되면 훈증을 하잖아요.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훈증을 하게 되면 방역이 된다고 봐서 사람을 훈증시켰습니다. 연기로. 40일 동안 하게 되면서 머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제도가 유럽으로 확 퍼졌는데요. 그때 의심스러운 선장과 선원을 왜 40일간 격리했는지는 설명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가설은 급성질환에 대한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이 그랬기 때문이다. 이거 정확한 저도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하여간 히포크라테스가 41일 동안 지켜봐야 된다고 했던 모양이죠. 근데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론 때문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하실 거고. 성경에서 예수가 황양하에서 고난을 겪은 기간이 40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40일간 의심스러운 선장과 선원들을 훈중, 소독한다고, 소독도 잘 모를 때인데 그렇게 해서 역병의 기운을 없앤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역사적 전통이 됐습니다. 뭐 해외 많이 가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천이든 뭐 외국도 그렇고 국제공항이나 국제항구나, 또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유럽에 가게 되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도 육지에 세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게 되면은 반드시 검역을 하십니다. 검역은 영어로 Q로 씁니다. quarantine. 제가 이 발음을 되게 못해. 외국 갈 때마다 항상 quarantine인데, quarantine은 이탈리아어로 숫자 40, 40이
발음은 모르겠습니다. 화란타인 것 같아요. 화란타에서 카란틴이 나왔습니다. 40일 동안 격리 수용해 놓은 것이 검역이기 때문에 그게 영어의 검역을 뜻하는 카란틴이 된 겁니다. 국제공항이나 국제항구 세관에 가게 되면 CIQ라고 하죠. C는 커스텀, 세관 당연히 세금 내야죠. 이미그레이션, 내가 이 나라 떠나고 이 나라 들어온다는 출입국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카란틴, 검역을 하지 않습니까? 와서 이제 국경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군인이 지키지 않으면 바로 CIQ가 지키는 건데, 그 중에 핵심은 병균을 막는 검역입니다. 이건 군인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했던 게, 레반트 지역에서 온 배는 출항지에서부터 네가 어땠는지 위상 상태를 증명해 갖고 오라 하는 건강증명서를 갖고 오게 합니다. 근데 거기 요구해봐야 레반트 국가들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해온 배들은 안 받아주니까 결국은 그 배의 선주들이 자국 정부를 한테 영향을 발휘해서 그쪽에서 우리 선원들은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발행해주면 그걸 믿고 이제 그나마 덜 하게 하는. 지금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도 외국 갈 때도 내가 건강 문제 없다는 갖고 가게 되면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는 거죠. 고대 공부를 해보면요, 과거 봉건시대 공부하게 되면 군량 확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거 이상으로 장병들은 모아놓으면 큰 문제가요, 그분들이 배설하는 배설물, 똥오줌 처리였어요. 고대에는 상하 수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많이 사람 모여 있는데 군인들이 물을 깃는 곳과 배설하는 곳이 가까우니까 병이 생깁니다. 젊은 병사들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병이 생깁니다. 젊다고 해도 고대에도 60가지의 남자는 다 병사로 동원했거든요. 젊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밀집 해놓으면 순식간에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고대에는 이렇게 큰 도시, 서울 같은 1000만이 사는 도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도 위생이 좋아서 하는 거지. 상하수도가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오물 처리할 수 있고 대소변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시골 가게 되면 한 10여 세대 단위로 마을이 하나 있고 한 1km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전염병 막기 위한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그 이상 공동체는 고대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무역을 할 때는 운반 수단의 한계 때문에 무기와 식량을 충분히 가져가지 못해서, 그래서 식량 문제가 컸지만 반대로 상대 쪽에 갔을 때는 풍토병에 걸리는 걸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때문에 이 전염병 피하는 게 국방의 일부였습니다. 그걸 안다면은 우리 문 대통령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지, 무슨 계엄령을 선포하겠다, 비상대권, 여당 차기 주자 중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건 웃긴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국민한테 공갈을 합니까? 국민은 보호해야 될 대상인데. 이러한 검역 시스템은요, 이렇게 패스트 때 발달한 검역 시스템은요, 19세기 유럽에서 아시아의 병원, 아시안 디지즈라고 그랬죠. 불렸던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또 반복됩니다. 또 이렇게 CIQ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생겼고 세계가 쫙 퍼져, 똑같이 지금도 이름이 바뀌었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역은 국가가 총력을 다해서 막을 것입니다. 네. 국경을 폐쇄하고 의심스러운 이들은 격리병동에 집어넣고, 외국인과 불황자, 선원들은 철저히 감시하고, 네. 기록을 보게 되면 하여간 노숙자들 다 그렇게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는 독재를 하기 위한 좋은 구도가 돼요. 이때 유럽이 뭐였습니까? 군주 국가였거든요. 지미국 국가다고 군주가 힘을 쓰려고 할 때인데, 이 콜레라가 유행할 때는 언젠가 하면은 유럽에서는 이미 프랑스 대혁명 겪으면서 그 시민들이 피 흘려 싸우면서 군주의 권력을 뺏어서 공화정으로 막 이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거꾸로 전염병이 도니까 군주는 내가 얘네 막는다고 하면서 막 경찰을 동원해서 이 시민들을 탄압합니다. 그래갖고 이 공화주의자들하고 군주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 군주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지금 위협을 하니까 국민들이 저항하는 거랑 똑같은 게 벌어지는 거죠. 영국의 자유주의적 개혁가들은 검역과 천연두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기까지 듭니다. 이번에 정광훈 목사가 비슷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사회적인 봉기와 반란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게 정치적 사회적 긴장을 매우 만듭니다. 군주정을 끝내자고 하는 독재를 끝내자고 하는 공화주의의 저항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반대로 군주정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경찰력을 강화해서 경찰국가를 만들려고 해서 또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이겼느냐? 공화주의자들이 이겼습니다. 19세기 중반이 되니까 그때 과학이 훨씬 발전했잖아요. 의학도 발전했잖아요. 과학자들하고 보건관리관들이 시민의 편을 들어서 콜레라를 잡는 방법, 콜레라를
대항하는 수단으로 방역선, 아까 커런틴인가요? 해상 검역을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군주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패스트 창궐 때 사용했던 40일간의 검역 기간은 과도한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꾸로 검역을 해서 통과시키면 잘못된 안도감을 시민들에게 심어줘갖고 시민들이 오히려 올바른 예방책을 안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에 위해가 된다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1869년 영국과 프랑스가 수에즈운하, 아프리카하고 아시아를 잇는 수에즈운하를 파죠. 그때 유럽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시아에 오리엔트에 온갖 병이 다 들어온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뭐가 필요해서 하는 거 하고 거기에 또 방역의 두려움이 계속 교직이 되면서 지금까지 역사가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요 근래 한 박정희 이후가 30년간 굉장히 위생에 좋아서 잊어먹고 있었던 거죠. 이제 문 대통령이 그걸 당하니까 뭐 권력 독재를 하겠다고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권위주의 정권이 잘했던 거를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덕에 그렇게 그걸 잊고 살았는데. 1차 세계대전 때는 가스를 사용했어요. 독가스, 화학전을 했죠. 그 때문에 세균전, 화학전에 대한 공포는 굉장히 커졌거든요. 과거 콘스탄티노플 함납전 때,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망할 때 투르크 세력이 몰려와서, 투르크가 아시아에서 간 돌고리잖아요. 수나라 당나라하고 싸웠던 돌고리 글로 흘러가서 투르크가 동로마 책을 치고 갈 때 그때 썼던 게 뭡니까? 패스트로 죽은 그런 시신들을 성 안으로 막 쏴댄 거예요. 그 세균전은 그때 고대에도 수없이 했습니다. 책 보면은 뭐 독사, 뱀, 말벌을 이렇게 단지에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죠? 그 푹신푹신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넣으면 그래갖고 투석기를 확 쏘면은 상대방 성에 가서 꽝 깨지면은 그 독사가 기어 나오고 뭐 말벌이 나오고, 그래서 적군은 뭐 와 도망가고 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했습니다. 근데 지금 화학전과 세균전을 준비해 놓은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대화하고 싶어하는 북한입니다. 핵무기뿐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못하냐? 지금 핵무기 금지 조약이 NPT죠. 화학무기 금지 조약이 케미컬 웨폰 뭐 이렇게 나가서 CWC, 바이오 웨폰, 생화학 무기 BWC. 우리 대한민국 다 가입해서 우리는 이거 없습니다. 북한은 가입 안 했습니다. 그런 나라하고 무슨 K 방역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한테는 무슨 계엄령 내리겠다는 협박을 자기 대권 주자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북한하고는 우리 민족끼리를 해보겠다는 정권이 국민을 왜 협박하냔 말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의사들의 급료가 높아요. 의과대학하고 법과대학 가는 게 지금은 로스쿨이지만, 메디컬 스쿨로 바뀌었지만 최고입니다. 그래서 봉급이 많다 보니까 의과대학이 넘버 아닙니다. 자연계에서는. 근데 의사수를 늘려버리면 의사들이 당연히 급료가 떨어지죠. 지금 변호사들이 너무 로스쿨 만들어서 떨어지니까 실력 없는 변호사가 많다는 거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영국이 국민에게 대한 보편적인 의료를 한다고 의사를 많이 늘렸더니 의사들 봉급이 떨어지고 결국 병원이 보호소 수준으로 떨어져 갖고 지금 코로나 방역에 영국 병원은 거의 역할 못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가 있지만 의과대학 유명한 거 있으면 한 말씀해 보십시오. 영국은 의료가 무너졌습니다.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가다가. 따라서 이 백신, 코로나 백신도요, 결국은 이 이기주의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의사들이 봉급을 많이 받으니까 첨예한 첨단병을 고치는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백신도 이걸 개발하면 떼돈이 번다는 확실한 확신이 있으면은 백신이 나올 겁니다. 콜레라도 지금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막 불주사 맞고 했잖아요. 사회와 문화는 내가 지금 누리는 혜택은 어느 특정인의 이기심 덕택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이익을 누리고 보편화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이기심을 다 뺏겠다는 게 사회주의 정권이고, 그걸 비슷하게 따라가는 게 문재인 정권이라서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요즘 뭐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것 같고 의사들, 전공의들이 파업하는데 저는 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의사들 보게 되면 봉급 많이 받는 거 배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잘 살고 안전하게 살려면 그분들이 대우를 잘 받는 게 낫습니다. 그걸 의사수를 늘려놓을수록 우리는 점점 형편없는 의료체계를 가게 됩니다. 북한은 의료체계가 붕괴된 나라입니다. 사실상. 조선이나 일제 대일 항쟁기처럼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국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김정은이 걸리면 대망신이니까 지금 철저히 쇠국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북한 보고
우리 K 방역을 줄 테니까 교류하자고 하는 게 이인영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스키초프레니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답답해 미치겠어요. 저렇게 북한을 볼 줄 모르나? 쟤네들은 저기 확실히 보이기 위해서 너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나라가 쪽팔리니까 말을 못하니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기하고 뭐하고 딱 사인을 보여주면 그거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답답해 미치겠어. 그래 놓고 지금 우리 국민을 협박하고 있어요. 이 정권은 방역에 실패한 걸 해놓고 말이에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고 했을 때 보조금 주고 부양책 썼던 게 어느 정권입니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10명 이하로 확진자가 줄었을 때 그때 2주만 더 기다려갖고 제로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해외로부터 오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만 잘 막았으면 될 텐데 그때 경기 진작하라고 사람 자유롭게 다니게 해줬지 않습니까? 성급히 오픈했다가 이태원 그 춤추는 데에서 빵 폭풍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근데 이때 K방역 자랑했던 게 누구예요? 문 대통령인데 지금 K방역 갖고 협박하는 게 누구예요? 문 대통령 아닙니까? 8.15 행사는 광복절 행사는 한 달 전부터 예고되는 겁니다. 그랬다면은 그분들을 우리 국민으로 봤다면 K방역을 가동해서 오는 사람들 다 체크하고 그리고 시위하게 만들어 보시지. 훨씬 국민들이 좋아했을 텐데. 시위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 문 대통령은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국민들이 거꾸로 지지했을 텐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아니 뭐 갑자기 확진자 2주만 잠복기가 있다며 그것도 없이 이렇게 발표하니까 이상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한테 K방역 퍼주겠다니까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계엄 선포로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문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6월 항쟁 촛불 시위를 치르면서 구체제를 무너뜨린 게 우리 국민인데 그런 국민한테 계엄 선포를 협박을 하면 국민들은 속아 웃을 일이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지금 문정부는요 국가를 컨트롤할 타워가 없습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봐주는 기관이 없어요. 다 부문 외교 국방 섹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와대도 수석들도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걸 다 정합하려면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기관이 해야 되는데 그 정보기관 중에 그걸 하는 게 국가정보를 하는 국가정보원하고 경찰청에 기획정보를 하는 팀이 이걸 합니다. 근데 기정팀을 제가 과거에 많이 만났는데 솔직히 말하면 기정보다가는 국정원 국내정보가 훨씬 잘합니다. 우리 각 부처마다 국방부의 국방연구원 뭐 무슨 연구원 다 있는데 그분들은 특정 분야의 싱크탱크인데 이게 다 묶어서 국가적으로 어떻게 융합해야 되는가를 하는 그 싱크탱크는 국정원이 최고란 얘기예요. 전체. 그래서 그 대통령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한다고 그걸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국정원 굉장히 옹호하죠. 저 사실 국정원 굉장히 의식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서도 국정원을 의식하고 있고요. 저는 국정원이 제 전화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 바깥에서 전자파 쏴서 하는 거 다 미리 체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걔네 도청 시스템 제가 알거든요. 무지하게 싸웠고요. 국정원 직원들 전현직 저 때문에 몇 사람 구속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정원의 순기능을 인정합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독재기구를 치더라도. 그래서 인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없애는 건 반대예요. 근데 문정부는 국정원의 순기능을 죽여버렸거든요. 통합하는 기능, 대통령 차원에서 봐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청와대에서 해야 돼. 청와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무총리실이 국무조정실이 하느냐? 못하잖아요. 모아놓기만 했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국정원에 가보면 전문 분야에 박사들 많아요. 걔네들이 쫙쫙 연결해서 뭘 만들더라고요. 대화해보면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통령 차원에서 종합하는 국정원을 무력화했으니 재발당을 제가 찍고 위협은 모셔야 하는 국민에게 가하고 있는 게 이 정부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계엄령 그만 검토하시고 국민들한테 더 큰 서비스, 데모하는 시민들까지도 방역을 해주는 모습 보여서 호섭을 하시고 북한에 대해서는 반대로 가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고 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